유럽이 여러 대륙에 준 사악한 선물. 동물에서 유래된 질병들의 역사적 중요성은 구세계와 신세계의 충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은 그 밖의 많은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을 몰살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 안에는 태평양의 도서주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 등도 포함된다. 유라시아의 병원균에 노출되지 않았던 민족들이 입은 피해는 누적 사망률 50%부터 100%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히스파니올라 섬의 인디언 인구는 콜럼버스가 도착한 1492년 무렵 약 800만 명이었는데 1535년에는 0으로 줄어들었다. 1875년 피지 제도의 한 추장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올 때 피지에 상륙한 홍역은 그 당시 살아있던 피지인들을 약 4분의 1이나 죽이고 말았다. 1779년에 쿡 선장과 함께 들어온 매독, 임질, 결핵, 인플루엔자, 그리고 1804년에 크게 유행한 장티푸스를 비롯한 수많은 소규모 유행병 때문에 하와이의 인구는 1779년에 약 50만 명이었던 것이 1853년에는 8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 그해 드디어 하와이에 상륙한 천연두가 약 1만 명의 생존자를 해치웠던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병원균이 항상 유럽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신세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유럽인들을 기다리는 토종 유행병이 없었지만 열대아시아,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뉴기니에는 있었다. 말라리아는 9세기의 열대지방 전역에서, 콜레라는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황열병은 열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열대성 살인 질병이었다. 이 병균들은 유럽인들이 열대지방을 식민지화할 때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따라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과 뉴기니를 분할하여 식민지로 만든 것은 신세계에서 식민지 분할을 시작한 뒤 거의 400년이 흐른 다음이었다. 더 나아가서 유럽인의 선박이 왕래함에 따라 말라리아와 황열병이 남북 아메리카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들 질병은 신세계의 열대지방을 식민지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방해물로 떠올랐다. 익히 알고 있는 사례로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던 프랑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일, 그리고 비록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거의 좌절될 뻔했던 미국의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과연 병원균은 얄리의 질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자. 무기류, 기술, 정치 조직 등에서 유럽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비유럽인들에 비해 크나큰 이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같은 이점만으로는 애당초 유럽 소수 이주민들이 어떻게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원주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는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에 이 사악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제12장 식량 생산 창시와 문자 고안과의 밀접한 연관. 근대 제국 통치의 힘이 된 문자. 19세기의 저술가들은 역사를 흔히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천의 핵심적 특징으로 농업, 야금술, 복잡한 기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문자의 발달 등을 들었다. 이 중에서 문자는 전통적으로 가장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달했다. 이슬람이 팽창하고 유럽의 식민지 개척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적도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한 지역을 제외한 신세계 전역에 문자가 없었던 것이다. 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문명인이라고 자부하는 민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미개인 또는 야만인과 구별해주는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문자를 꼽았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문자는 근대화된 사회에 힘을 가져다 주었다. 문자가 있으면 더 먼 곳, 더 오래된 시대에 대해 훨씬 더 정확하며 훨씬 더 자세하고 풍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어떤 민족은 문자가 없어도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고 혼적과 싸운 로마 군대가 몸소 체험했듯이 문명인들이라고 반드시 미개인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결과는 유럽인들이 남북 아메리카, 시베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정복한 것이었다. 근대에 와서 문자는 무기,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등과 나란히 행진하면서 정복을 도왔다. 군주나 상인들이 식민지 개척을 위한 선단을 조직할 때에도 문서로 명령을 시달했다. 이들 선단은 종전의 원정에서 작성된 해도와 항해 지시서에 의거해 항로를 잡았다. 원정에 대한 보고서들은 정복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름진 땅과 그것의 풍요로움을 묘사함으로써 새로운 원정의 동기가 되었고 그 이후의 탐험가들에게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미리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제국을 통치하는 일도 문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같은 여러 가지 정보는 문자를 모르는 사회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는 있었지만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쉽고 자세하게, 정확하게, 더욱 솔깃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자를 어째서 어떤 민족은 발달시키고 또 어떤 민족은 그렇지 못했을까? 전통적인 수렵 채집민들은 왜 문자를 고안하거나 도입하지 않았을까? 도서 제국 중에서 왜 미노스 문명 시대 크레타에는 문자가 있었고 폴리네시아의 통가에는 없었을까? 인류의 역사에서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모두 몇 번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을까? 문자를 만들어낸 민족 중에서도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일찍 만들었을까? 오늘날 일본인과 스칸디나비아인 중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고 이라크인은 문맹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오히려 이라크가 거의 4,000년이나 앞섰을까? 문자가 그 발원지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어째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문자는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로 전파되었고 또 어째서 멕시코 문자는 안데스로 전파되지 못했을까? 문자 체계는 그대로 복사되어 전파되었을까? 아니면 기존의 체계를 보고 자극을 받은 이웃 민족들이 스스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냈을까? 어떤 언어에 잘 들어맞는 문자 체계를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언어를 위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문자 이외에도 기술, 종교, 식량 생산 같은 인류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측면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자에 얽힌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역사학자는 바로 그 문자로 작성된 기록에서 매우 자세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문자의 발달 과정을 더듬어 보기로 하자.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자를 연구함으로써 문화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